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 8급 마지막 시간입니다. 8급 마지막 시간요. 네, 물론 네 번째고요. 중요한 거요. 이야기로 출발한 한자는 이야기로 외워지고요. 그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과 설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타임머신이 필요 없는 세상을 오고 가는 거겠죠. 같이 그 이야기 아우제자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아우제를요, 나눠보면 이렇게 점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활궁처럼 이렇게 꼬인 것을 나누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세워있는 작대기, 그 다음 거기에 마지막 삐쳐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해하는 작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겠죠. 중요한 거는요, 이처럼 어떤 묶인 대에 묶일 수 있는 대 위의 맨 윗부분부터 실이 매 꼬여서 내려오다가 묶여서 풀어진 것, 즉 위에서 아래로 실이 어떤 기준선 위에서 막 꼬이다가 내려와서 풀어진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풀어져서 내려온 것, 그것은 위는 형이요 아래는 아우다 해서 마치 그러한 글꼴 속에서 우리가 언뜻 보면 시골에서 뭐 삽을 해놓고요, 그 삽을 실을 막 감아서 밑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보고서 아우라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위에 어떠한 묶어놓은 끈, 그 다음에 돌동동 말려있는 실, 그 다음 기준선, 그 실의 마지막 부분 삐쳐있는 곳, 위에서 아래로 차곡차곡 내려오는 것은 아우다에서 아우제, 이렇게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합니까? 요즘 똑똑하다는 아이들 보고 새로운 자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처럼 정확한 의미로 만들 사람이 참으로 드물어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 분들은 참 세심한 관찰력과 그 관찰력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같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십시오. 물론 제 머리에 넣어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 의미로 응용 단어를 보도록 하죠. 제자 할 때는요, 이때는 아우제 아들자가 아니고 바로 아우처럼 밑에 들어와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럴 거고요. 사제지간이다 그러면은 무슨 제자 씁니까? 무슨 사자입니까? 스승사의 아우제, 이때는 제자 제자겠죠. 스승과 제자를 사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선생과 제자가 아니고요. 스승과 제자입니다. 요즘은요, 스승이 드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자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는 여러분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자죠. 네, 가운데 중자입니다. 이 글자만 보아도 여러분은 가운데라는 것을 벌써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사물을 본다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지요. 이처럼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 가운데를 꿰뚫은 겁니다. 이게 원래 뚫을 곤이고요. 이게 입구라고 하지만 입구의 모양을 한 어떤 사물이겠지요. 그것을 가운데를 꿰뚫었다 해서 가운데 중. 그 응용 한자로 보면 중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국이라는 말이 원래 국중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한데, 즉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라 해서 중국이고요. 문중, 한 문파의 중심. 한마디로 말해서 한 문파의 중심이 되는 집안을, 그러한 족보를 문중이라고 그러죠. 우리도요, 예를 들어서 개는 개의 문중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문중이 있고 사람 중에서도 여러 성씨의 문중이 있죠. 파의 문중이 있고요. 중요한 건 그 갈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문중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글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어원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건가 고민에 빠지는 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그 결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이 있도록, 즉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폭넓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융통성 있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한자는요, 최고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글자입니다. 왜 그렇냐고요? 보시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날생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보면 누가 날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흑토고요. 이게 가지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월자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우물정자입니다. 즉 우물가에 나 있는 풀은 항상 푸르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물가는 항상 물이 있거든요. 그 물 가까이 있는 생물은 전부 푸른 빛을 띠고 있겠죠. 얼마나 현실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푸를 청자를 보고요. 아무도 이게 날생자나 우물정자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융통성이 막혀 있거든요. 왜요? 꼭 그자는 그자로만 풀이하려는 고집쟁이들이 있어요. 고지식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한자는 마음을 열어놓고 해석을 하십시오. 응용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산, 청산의 살얼이랐다 할 때 청산, 푸를 청, 매산, 푸른 산이란 뜻이겠고요. 그 다음 수청색, 이 수를 빼고 청색을 보십시오. 푸른 색을 청색이라고 합니다. 물이 푸른색이다라는 뜻인데 이건 빼도 좋겠습니다. 푸른색이다, 청색 할 때 푸른색, 빛색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마디촌자입니다. 이게 마디라는 뜻 외에도 참 많은 뜻으로 쓰입니다. 왜 그런지 어원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것에 점을 찍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제 손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모양이에요. 즉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서 접혀 있는 것이고요. 이 글자는, 즉 이 점은 맥박을 나타내는 부위를 나타냅니다. 팔딱팔딱 뛰는 맥박 부위. 즉 아까 제가 보여줬던 손과 맥박까지가 꼭 한 마디다 해서 마디촌자입니다. 그런데 이 맥박은 상당히 규칙적으로 뛰지요? 심장에 놀라서 규칙적이지 않다고요?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학생 웃네요. 선생님 이름이 박상인이라던데 정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상인. 그래도 낫습니다. 이씨보다는, 이상인보다는. 그치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찹상인 출입금지입니다. 어디 들어갈 때마다 상인 출입금지. 저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금지를 많이 당해요. 무슨 이야기냐? 한자는요, 정확하게 말해서 무엇인가 확장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디는 마디인데 맥박을 위치하는 부분이니까 뭡니까? 규칙적이죠. 그래서 법도촌이라고도 하고요. 또 규칙적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같이 알아야 다음에 어떠한 글자를 설명할 때 여러분이 충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인이란 말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헤아릴상자, 어질인자, 인을 헤아리다 보면 공자의 핵심 사상 인을 헤아리다 보면 너는 덕을 쌓을 수 있다라는 조부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절대로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 다음 글자,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이 마디촌의 그러한 의미를 더 확장해서 이러한 어떤 손금에서 마디, 그리고 그것은 규칙적이다라는 뜻에서 규칙이라는 어떤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고 이 글자를 그대로 쓸 줄 알았다는 것은 생각의 여유로움이죠. 그럼 응용한자 보겠습니다. 외사촌. 외는 여기서 당연히 어머니 쪽을 얘기하죠. 외가 어머니 쪽의 사촌, 즉 어머니의 형제를 외사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촌지, 마디의 뜻, 한마디로 말해 조그만한 성의를 촌지라고 그러죠. 촌지가 지나치면 그건 촌지가 아닙니다. 법도에 맞는 뜻이 촌지예요. 왜요? 무슨 촌이라고 그랬죠? 규칙촌, 법도촌, 마디촌. 어떠한 규칙과 법도에 맞는 뜻이 촌지예요. 해석 나름이라고요? 정치도 떡값도 떡값 나름이더구만요. 저는 떡값이래 봐야 4, 5만 원인데 그분들은 그쪽에 떡을 먹다 억거리더구만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한문이죠. 그 다음 글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은
수의 개념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한일, 두의, 석삼, 넉사, 다소도는 여러분이 배웠어요. 여선육도 배웠고요. 이번에 배울 글자가 7칠인데 어떤 의미로서 생겼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7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어떠한 선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무언가 좀 자르는 듯한 모양입니다. 즉 처음에는 어떤 물건을 톱질하듯이 자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끄름, 자름이라는 글자로 만들어졌다가 옆에 칼도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칼을 넣어서 잘랐기 때문에 끈을 절로 바뀌고 이것은 아하 옛날에 칼질이 애지간히 안 됐는가 보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로 쓰자 해놓고서 7칠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의 처음 출발은 어떠한 물건을 칼로 자르는 모양에서 자를 절, 끈을 절이었다가 음이 비슷한 절과 칠의 음을 고스란히 갖다 쓰는 경우입니다. 물론 중국식 발음으로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도 절과 칠이 비슷하죠? 그처럼 같은 비슷한 선상에서 7이라는 숫자로 갖다 쓰고 끈을 절은 옆에 칼도를 넣어서 끈을 절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글자가 들어간 실용 응용 단어를 보면요. 칠석, 음력 7월 7일 밤을 칠석이라고 그러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날입니다. 칠성, 북두 칠성을 줄임말이죠. 7개의 별을 이야기합니다. 칠성. 이처럼 한자는 그 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선상이요? 예, 생각과 사상의 선상에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 속에 생각도 있지만요. 생각 속에 글자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표의 문자, 즉 뜻을 나타내는 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요. 흑토자입니다. 이 흑토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요? 아하, 안다고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흑토자는요. 이처럼 기준선, 즉 흙이 되는 기준선 위에 싸게 올라와서 무엇이 필 수 있는 곳은 전부 흙이더라 해서 흑토입니다. 흑토자하고 비슷했던 게 날생이죠. 여위에 가지와 잎사귀를 표현했던 것. 그렇지만 이것도 기준선이 되는 흙과 그 위에 나무, 풀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흙이다 해서 흑토죠. 어원도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런 어떤 작대기 즉 사방팔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식물의 모양과 기준선이 되는 땅 그것을 합쳐서 흙이다 해서 흑토. 응용 단어를 보면요. 수토다. 물과 흙을 수토라고 그러죠. 그 다음 토지 할 때 흑토 땅지. 흙은 아주 적은 흙도 흙이지만 이 땅지는 그 흙이 모여서 큰 것을 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그러지 토구라고는 안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구라고 그러지 토구라고 안 하죠. 왜요? 흙토는 한 줌의 흙처럼 조그만한 부위를 흙이라고 그러고요. 땅은 그것이 좀 더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원입니다. 야, 그럼 또 그 다음 자를 같이 보시죠. 8팔자입니다. 이 8팔자는요, 여러분이 참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8팔자는 꼭 8이라는 뜻 외에도 다른 글자로 많이 쓰입니다. 어떤 자냐고요? 예, 같이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처럼 손을 양쪽으로 핀 모양입니다. 손 한 4개 손가락 해서 양쪽으로 핀 거예요. 그것이 꼭 8이지요? 8개니까 8팔이에요. 그런데 이 8개는 서로 나뉘어 있죠. 양손으로. 그리고 서로 등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누다, 등지다라는 뜻이 꼭 들어갑니다. 이쪽에 칼도를 넣어놓으면 뭡니까? 칼로서 8팔자처럼 양쪽으로 나누다 해서 나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8팔이라는 뜻 외에도 양쪽으로 나누어 놓다. 양손으로 이렇게 4개 잡은 것처럼 나누어 놓다, 등지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글자를 여러분이 배우실 때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응용 한자요. 팔도, 8개의 도, 경계가 있는 도를 팔도라고 그러고요. 팔방, 8방위를 팔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팔방 미인이 되십시오. 지금 듣고 있는 분은 미남이라고요. 여기서 미인이 꼭 여자만 말하겠습니까? 여자만 말한다면 미녀겠지요. 미인이라는 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팔방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전인 교육입니다. 그 다음 글자 같이 보시죠.
그 다음 글자는요, 여러분이 늘상 눈에 부딪히는 자입니다. 배울학자죠. 배우는 자만 나오면 머리 아프다고요. 이해하는 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배울학자는요, 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러한 글자에 요거에 이걸 도안가더더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글자냐? 이것은 손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양쪽 손으로 책을 잡듯이 잡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것은 무언가 본받을 효자예요. 쌍효라고 그러죠? 이거 본받을 효자입니다. 덮을멱자, 자식자자. 즉 무슨 이야기냐? 양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본받기 위해서 어리석음으로 덮여있는 자식들에게 해야 할 일은 뭐냐? 배우는 일이 되었더라. 오로지 배우는 거다 해서 배울학자입니다. 즉 양손으로 책을 잡고 윗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본받아서 어리석음으로 덮여있는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은 배울학이다. 그래서 배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식만 낳으면 무조건 가르쳤죠. 그러니까 배울학자일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배워야만 됩니다. 학문, 응용 단어입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죠. 아이들이 이 문자를 꼭 그럴 문자를 씁니다. 왜요? 글을 배우는 게 학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학문은 뭐냐? 의심나는 걸 묻는 게 학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배우고 닦는 게 학문이에요. 꼭 글만 읽는 걸 학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고 의문나는 걸 물어서 배우고 무언가를 익히는 것을 학문이라 한다는 얘기죠. 학생,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즉 난 사람은 무조건 배워야 한다. 그것이 학생이다더라 해서 학생입니다. 이것처럼 한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다음 자 같이 보시죠. 그 다음 자는 여러분이 참 오해하는 자입니다. 이걸 꼭 한국한이라고 외워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글자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다만 우리나라가 이 글자를 쓰니까 한국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건 나라 이름 한자입니다. 나라 이름 한. 즉 중국에서 한나라가 있었죠. 물론 한수 한자 말고요. 한나라 한자, 나라 이름 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글자입니다. 그 어원으로 가보시죠. 지금 보니까요.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해도들간이라고 그러고요. 이 옆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만 아시지 말고 이런 글자입니다. 클 위자입니다. 한자는 두 글자가 결합되면서 쓸데없는 변을 치우는 경우가 많아요. 빼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즉 해가 돋는 위대한 나라. 그게 한나라다 해서 나라 이름 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글자를 우리나라가 갖다 쓴 겁니다. 즉 해가 돋는 위대한 나라, 동방의 위대한 나라 우리나라죠. 한국, 바로 대한민국을 줄여서 쓴 말입니다. 요즘은요 한국이라는 말보다 무슨 말을 더 많이 하시죠? 월드컵 때문에 대한민국. 저보고 그 좀 하지 말라고요. 원래 제가 가무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 응용 한자는요. 북한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 한, 북쪽에 있는 한나라, 대한민국. 그것이 북한이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 글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맏형자, 형형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걸 형형으로 외우지 마십시오. 왜요? 형자 자체가 한자잖아요. 맏형자입니다. 맞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시죠. 이 글자는요. 입구에다가 어진 사람인 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입으로 어진말을 하여 타이르는 사람. 즉 입으로 어진말을 해서 타이르는 사람은 형이다. 그래서 형형이라고도 여러분이 외우고 맏형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형이 된 사람은 어진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형입니다. 형이 돼가지고 나쁜 길로 꼬드기면 그건 형이 아닙니다. 형은 무조건 입구에 어진 사람인, 즉 입으로 어진 말을 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멋있는 글자지요. 한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214자의 부수를 정복하셨다면 쉽게 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자를 보시죠. 형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부는 뭐냐면 언니의 남편을 형부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 형제는 형과 아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이 형부 시험에 잘 납니다. 여러분 벌써 밑줄 긋는군요. 아주 현명한 학생이에요. 그 다음 글자를 보시죠. 그 다음 글자는요, 여러분이 언뜻 보아도 불화라는 글자로 이해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고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봤을 테니까요. 어떤 그림요? 같이 보시죠. 이런 그림으로 많이 만나봤잖아요. 지금 어떤 산이나 장작더미에 불꽃이 통통 튀는 거예요. 산이라면 화산이 폭발한 거고요. 여기가 땅이고 이게 장작더미라면 장작더미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불화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간략화되다가 밑금이 빠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불화자고요. 응용 단어로 보면 화산, 아까 이야기했던 불 뿜는 산, 마그마가 터졌다 뭐 이러는데 그건 유식한 말이고요. 한마디로 불 뿜는 산, 화목, 즉 뗄 나무를 화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네, 쉬웠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야기였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8급 배정 한자고요. 다음 한자 시간부터는 7급 배정 한자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급에서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